이런 아수라장 속을 헤매고 있었을 박정희의 감에는 남달랐을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북한의 남침을 예측하고 있었다. 여러 번 상부로 경고도 올렸다. 그런데도 국군 지휘부는 미군의 말만 안이하게 믿고 있다가 아무런 대비 없이 당한 것이다. 안보를 외국에 맡겼을 때의 문제점과 무비유환의 위험성을 이때의 박정희처럼 절감한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된 뒤 그의 소신이 된 자주국방과 유비무환은 한강변을 헤매고 다니던 이날 밤의 체험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그로부터 25년 뒤 1975년 6월 25일자 일기장에 박정희 대통령이 써놓은 감상은 28일 새벽 한강변에서 느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남침 징후를 6개월 전에 예측했었다. 그러나 이 판단서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군순회, 정부 당국, 미국 고문단 모두가 설마하고 크게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1949년 말 정보국 판단서는 전쟁이 발발한 후 너무나 정확하였음이 확인됐다. 알고도 기습을 당했으니 천추의 한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무능과 무의와 무관심이 가져온 국가 재산과 인명, 문화재의 피해가 얼마나 컸던가. 후회가 앞설 수는 없지만 너무나 통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우리 조상들이 범한 과오를 우리 시대에 되풀이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28일 밤 2시쯤 육본이 철수할 때 박정희의 거동에 대한 목격 증언으로서는 전투정보과 소속 648기 출신 서정순 중위의 그것이 유일하다. 한강 다리가 끊어진 뒤 뚝섬 쪽으로 가는 것 같았다 라는 것이다. 그 후에 목격담은 정보국 5과장 차오성 소령에 의하여 이어진다. 그의 생전 증언. 27일 밤에 저는 미아리 전선을 시찰하고 자정이 지나서 육본에 돌아왔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버리고 간 서류와 지도가 널려 있었어요. 부하 장교들을 데리고 한강 다리 쪽으로 가보았더니 폭파된 뒤였어요. 다리 위엔 시체들이 널려 있고 강에는 추락한 차량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광나루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헤엄쳐서 건넜습니다. 천호동 쪽에 도착하니 동이 더 환해지더군요. 저쪽에 누군가가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니 차형, 접니다 하고 불러요. 박정희였습니다. 남루한 작업복에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인즉 나룻배를 타고 건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시흥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관악산 근방에서 적의 야크기가 격추돼 불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박정희는 아직 폭탄이 남아있을지 모르니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점심때 누렇고 길쭉한 오이를 따가지고 오는 아주머니를 만나 갖고 있는 돈을 주고 한광주리를 다 샀습니다. 저, 박정희, 부하 3사람이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오이를 다 먹었는데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박정희와 헤어졌어요. 그는 시흥으로 가고 저는 나고병 수습을 위해 강변에 남았습니다. 육군본부는 시흥에 있는 보병학교로 이전했다. 장도영 정보국장은 한강다리가 끊어진 직후 김백일 6본 참모부장과 함께 새벽에 작은 보트를 타고 손바닥을 노삼아 저으면서 한강을 건넜다. 아침 일찍 보병학교에 가보니 전투정보과 장교들은 보이지 않았다. 장도영 국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요원들 가운데 좌익전력자 박정희가 끼어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6본은 28일 오후 다시 수원으로 옮겼다. 김종필 중위 일행은 시흥의 임시 6본으로 갔다가 다시 수원으로 갔다. 일제시대에 만든 수원 청년훈련소에 정보국이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로 갔더니 박정희가 정문에 서서 자신들을 맞아주는 것이 아닌가. 김중희는 마음이 놓였다. 저분은 역시 북으로 가지 않으셨구나 하는 안도감. 박정희에게 있어서 6.25 남침은 자신에 대한 사상적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는 이날 한강을 남쪽으로 건너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11년 뒤 그 한강을 반대 방향으로 건너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위대한 민족 지도자 이승만의 생애에 있어서 서울과 시민 그리고 군인들을 버리고 몰래 한강을 건넌 뒤 다리를 끄는 행위는 1대 5점으로 남게 됐다. 대통령은 국회까지도 버리고 감으로써 210명의 의원들 가운데 62명이 서울에 잔류하게 됐다. 이들 중 8명이 피살되고 27명이 납북되거나 실종됐다. 박정희는 대통령이 된 뒤 이 역사의 교훈에서 서울 사수란 안보 개념을 확립하는 한편으로 안전한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박정희는 여러 번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서울에 남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말을 했다. 1975년 4월 29일 월남 패망을 하루 앞둔 날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 사수서약을 발표한 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자기 나라를 자기들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결의와 힘이 없는 나라는 생존하지 못한다는 엄연하고도 냉혹한 현실과 진리를 우리는 보았다. 충무공의 말씀대로 필사즉생, 필생즉사이다. 이 강사는 우리가 살다가 묻혀야 하고 길이길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 지켜가도록 해야 할 소중한 우리의 땅이다. 영원히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켜가야 한다. 저 무지막지한 붉은 오랑캐들에게 더럽혀져서는 결코 안 된다. 지키지 못하는 날에는 다 죽어야 한다. 박정희의 뇌리에는 국가 지도부의 서울 포기가 가져온 지옥도가 찍혀 있었다. 그런 상황을 예상하여 막여보려고 애썼던 입장에 있었던 그로서는 뼈에 사무치는 경험이었다. 한국전쟁사 제1권은 이렇게 적고 있다. 한강 인도교 폭파로 한수 이북에서 싸우고 있던 장병들 가운데 4만 4천 명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 7사단의 경우 장병 500명과 기관총 4정 정도만 도강할 수 있었다. 1사단은 5천 명만 도강하고 각종 대포는 유기됐다. 제2, 3, 5사단 역시 흩어진 채 도강하였기 때문에 부대의 편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이 책은 이어서 군 작전을 신뢰하다가 피란길이 막히게 된 정부 요원들과 시민들은 학살되거나 지하로 숨어들지 않으면 안 됐고 미처 반출하지 못한 정부 재산은 적의 좋은 먹이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부는 끝발 순서대로 몰래 서울을 빠져나갔다. 이승만 대통령은 27일 새벽 2시에, 신성모 국방장관은 오후 2시에, 최병덕 육군 총참모장은 28일 새벽 2시에. 최병덕은 서울을 빠져나가기 전에 일선 전투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지도 않았다. 명령을 전투부대에 전달할 만한 통신체제도 유지하지 못했다. 버려진 군인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운명을 맞은 것은 부상자들이었다. 6월 24일 현재 서울 시내 육군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약 1,300명이었다. 여기에다가 3일간의 전투에서 다친 3,200명의 군인들은 서울대학 부속병원 등 민간병원에도 분산됐다. 서울대학병원은 1개 소대 병력이 지키고 있었다. 28일 인민군이 서울에 진압하자 서울대학병원에선 움직일 수 없는 전상자 80여 명이 한 장교의 지휘하에 뒷산에 올라가 싸우다가 모두 전사했다. 남아있던 전상자들은 인민군에 의하여 학살당했다. 1950년 9월 15일 6본 계엄고등군법회의는 한강 인도교 폭파의 책임을 물어 최창식 공병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적전, 비행죄가 적용됐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폭파 명령자 최병덕 소장은 그 2달 전 하동 전선에서 전사한 뒤였다. 최 대령은 9월 21일에 처형됐다. 5.16 뒤 최 씨의 처 옥정회에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6본 본통 군법회의는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최창식 대령이 한강다리를 폭파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상관의 작전 명령을 따른 것이며 40분간 폭파 시간을 늦추고 공포를 쏘면서 차량과 인마의 다리 진입을 막아보려고 했으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폭파한 행위는 군 작전상의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시 요지였다. 많은 증언자들은 최창식 대령이 인도교 위에 인파가 몰려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파를 명령한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그때 통신이 유지되었더라면 인도교 폭파는 막을 수 있었다. 최병덕 총장이 폭파 명령을 내리고 시흥으로 가버린 뒤 남은 6본 참모들은 전투 중인 국군부대가 철수하기 전에 다리를 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뒤늦은 자각에 도달했다. 그래서 장창국 작전국장과 정래혁 과장을 현장에 보내 폭파 중지를 명령하도록 지시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창식 대령과는 통신이 되지 않았다. 이때 육군의 작전통신체계는 마비 상태였다. 장, 정 두 사람은 중지도 파출소에 당도했을 때 헌병들의 제지를 받았다. 헌병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인도교를 건너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는 사이 폭파가 이뤄진 것이다.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야 한다는 최병덕 소장의 강박관념. 그 원천은 인민군 전차의 도강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이었다. 그런데 28일 새벽 그 아수라장 속에서 수도경비사령부 병기부에 김기담 중위는 걸어서 한강다리를 건넜다. 6.4 8기생회에서 펴낸 노병들의 증언에는 그의 수기가 실려있다. 한강 인도교 폭파 뒤 나는 무조건 한강 철교 쪽으로 갔다. 가까이 가보니 양쪽은 폭파된 것이 틀림없는데 가운데 철교는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중앙철교 위에 선로 갱목을 밟아갔다.
한가운데쯤 가니까 선로 양쪽에 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도화선 같은 줄이 노량진 쪽으로 쭉 뻗어 있는 것이 보였다. 다이너마이트였다. 갱목을 하나하나 밟고 가야 하니 뛸 수도 없었다. 나에겐 남겨진 생명의 달이었지만 이 철교로 적의 탱크가 건너오게 된다. 세계의 철교 중 통행이 가능한 철교가 있었던 것이다. 28일 새벽에 이 사실이 알려졌더라면 수많은 생명이 한강에서 수당되지 않았을 것이다. 며칠 후 인민군 전차대는 이 철교를 이용해 한강을 건넜으니 인도교 폭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던가 하는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겠다. 육군본부 정보국은 6월 28일 오후 이동하는 육군본부를 따라 시흥 보병학교에서 수원의 한 국민학교 건물로 옮겼다. 육보는 수원 농업시험장으로 가서 작전지휘본부를 설치했다. 전투정보과는 과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비공식 문관 박정희가 지휘해 업무체제를 갖췄다. 30일 오전 이곳에 들른 장도영은 27일 밤 육본이 철수할 때 헤어졌던 박정희가 서울에 남지 않고 도강한 것을 확인하고는 여간 반갑지가 않았다. 그는 회고록에 이렇게 썼다. 28일 새벽에 적군이 서울에 진입한 상황으로 보아서 그는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확실한 근거도 없이 부하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저렇게 유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이때부터 그에 대한 사상적 의심을 버렸다. 오히려 과거 그를 조금이나마 달리 생각해왔다는 것이 미안하다는 마음이었다. 전투정보과 북한반 선임장교이던 김종필 중위의 기억에 따르면 박정희는 수원에서 소령으로 복직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좀 개면적인 표정으로 김중희에게 나 복직했다고 말했다. 난리통이라 새 철모나 계급장이 없었다. 김중희는 다른 사람이 쓰던 헌 철모 하나를 주워왔다. 상한판 정리용 색연필로 철모에 빨간 태극 문양이 든 소령 계급 표시를 그려넣었다. 김중희는 우선 이걸 쓰시죠 라면서 철모를 미래의 처삼촌에게 씌웠다. 김종필 총리 서리는 그분의 표정이 그렇게 유쾌한 편은 아니었다.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다 라고 기억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파면된 이후 1년 2개월 만에 박정희는 다시 군복을 입게 됐다. 인민군의 남친이 박정희를 구한 셈이다. 결과적으로는 김일성이 박정희를 살려내 자신의 적수로 만든 것이다. 박정희를 소령으로 복직시킨 데는 장도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장도영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새벽에 책상 위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살펴보니 상황실 저쪽에 몇몇 당직하는 장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박정희 문관도 끼어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나는 근무에 열중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문득 그를 계속 문관으로 둘 것인가. 장교가 심이 부족한데 그를 현역으로 복직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장도영 국장은 최병덕 육군 총참모장의 후임으로 막 임명된 정일관에게 박정희를 복직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정일관은 쓸데없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난색을 보였다. 장도영은 박정희가 서울이 함락될 때 취한 행동을 설명해 주었다. 정일관은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라고 했다. 며칠 후 다시 건의하자 정일관 총장은 장도영을 데리고 신성모 국방장관을 찾아가 보고를 했다. 신 장관은 즉석에서 승낙해 인사발령을 냈다고 한다. 박정희는 정식 발령이 나기 전에 장도영 대령으로부터 내락을 받고 계급장을 먼저 단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필 중위는 박정희에게 철모를 씌워주면서 맨 처음 그를 만났을 때가 생각났다고 한다. 1949년 5월 6사 8기로 졸업한 뒤 전투정보과에 배치된 김종필 등 15명의 신임 소위들이 유양수 과장에게 신고를 하니 유소령은 박정희한테도 인사를 하라고 시켰다. 작은 방에 앉아있는 작은 사람이 일어나더니 나한테는 신고할 것 없어요 라고 인사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군인이 아닌데 하는 자격지심의 발로였다.